미국이 한국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의 심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백악관 지하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한 스탠퍼드대 교수의 폭로에 장성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지구 반대편의 생사까지 결정하던 초강대국이 유독 한국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70년 전 잿더미가 된 폐허에서 피와 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헌신이 이제는 전 세계의 운명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영광으로 바꾸어낸 눈물과 감동의 역사, 지금 그 충격적이고 가슴 벅찬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그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데이비드 해밀턴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략기획국에서 18년을 근무했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 전략분석관을 거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자문위원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오늘 이 강의실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에 관한 겁니다. 미국의 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군사력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항모전단, 특수부대, 첨단 위성과 정보기관까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곳을 누를 수 있는 힘이 미국에 있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강력한 군사력조차 단숨에 멈춰버리게 만드는 구조적인 급소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제가 국방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주기적으로 국가 취약성 분석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미국의 국가 기능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그 치명적인 허점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저는 그 분석팀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백악관 지하의 회의실은 언제나 공기가 다릅니다. 두꺼운 방폭문이 닫히고 나면 손목에서 시계가 느껴질 정도로 서늘한 공기가 감돌죠. 벽면에는 에너지, 통신, 군수, 금융 지표들이 붉은 점으로 박혀 있습니다. 별을 단 장군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민간 담당자들은 숫자를 더듬으며 초조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깔릴 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요. 당시 분석실에는 3개의 시나리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대상은 중국이었습니다. 대만 봉쇄와 해상 공급망 타격을 가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항만이 막히고 공장이 멈추고 주가가 급락하는 끔찍한 그림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체선이 있습니다. 남미, 호주, 동남아로 공급망을 재편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미국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분석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생존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의 대상은 러시아였습니다. 해저 케이블 절단, 에너지 차단, 유럽 동맹 흔들기 시나리오입니다. 통신이 지연되고 금융시장이 흔들리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이미 에너지 자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예비 백업망과 군 통신 대체 체계까지 튼튼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결국 유럽이 더 크게 다치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두 번째 분석의 결론 역시 같았습니다. 혼란은 오지만 미국은 버틴다. 두 차례의 분석이 끝나고 나면 분석실에 묘한 안도감이 흘러넘칩니다. 역시 미국이라는 그 오만한 자만심이 공간을 채우는 거죠. 바로 그 자만심이 세 번째 시나리오를 훨씬 더 무겁게 만듭니다. 세 번째를 꺼내기 전에 제가 먼저 장내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면 여러분은 처음엔 웃을지도 모른다고요. 그 자리에 있던 장군들도 처음엔 피식 웃음을 흘렸으니까요. 세 번째 시나리오에는 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격도 없고 무력 충돌도 없습니다. 그저 종이 한 장에 적힌 발표 문장 한 줄이 전부입니다. 대한민국이 협력을 중단한다. 문장 하나로 모든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래프가 붉게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7일 내 국가 기능이 전면 마비됩니다. 강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군 출신 학생 하나가 무심코 팔짱을 풀고 뒤쪽에 앉아있던 학생은 노트북 타이핑을 멈춥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국가의 심장 정지입니다. 총알은 막을 수 있고 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지만 부품이 끊기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싸울 군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굴러갈 국가 자체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교수님,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흔들지 못하는 미국을 어떻게 한국이 멈춘다는 건지, 한국이 실제로 그만한 위치에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주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무서운 점인 겁니다. 한국은 떠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세계를 잠식해왔습니다. 왜 조용할까요? 떠벌리기 시작하는 순간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한국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가능성이 아니라 일상인 나라에서 70년을 버텨온 나라입니다. 그 절박함이 그대로 전략이 되었고 그 전략이 지금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힘을 과시하는 대신 빠져나갈 수 없는 의존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표면에서 총을 쏘며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조 안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나라입니다. 총으로 지배하는 시대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급망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의 가장 깊숙한 급소에 한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학생이 손을 듭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왜 그냥 두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요. 아무도 처음부터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한국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 거대한 구조가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음모가 아니라 한국이 그 자리를 묵묵히 차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한미동맹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잃을 수 없어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맹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지켜준다는 언어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어떤 동맹은 우리가 없으면 너희가 멈춘다는 언어로 설명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질문은 단 하나로 좁혀집니다. 한국은 정확히 무엇을 쥐고 있기에 미국이 단 7일 만에 멈추는가? 지금부터 그 급소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패권은 돈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도 위에서 유지됩니다. 미국의 지도에서 가장 비싼 좌표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반도라고 답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틀에 갇혀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한국이 미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도 위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지도가 뜨자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 시스템과 공급망 이야기를 듣던 학생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군사작전을 읽는 눈빛으로 바뀝니다. 저는 포인터로 한반도를 짚습니다. 그 다음 일본, 열도, 대만, 괌, 하와이 순으로 짚어나갑니다. 보이십니까? 이 선이 바로 미국이 태평양에서 유지하는 전진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이 선에서 한반도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이 뒤로 밀려납니다. 한 칸이 아닙니다. 한반도가 빠지는 순간 일본이 최전선이 됩니다. 일본이 흔들리면 괌이 전선이 되고 괌이 위태로워지면 미국은 하와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와이에서 아시아를 방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건 방어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한반도는 그냥 한 나라의 땅이 아닙니다. 태평양 방어선의 튼튼한 문고리입니다. 문고리가 떨어지면 문 전체가 흔들립니다. 일본은 크고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제약이 많은 나라입니다. 대만은 최전선이지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유사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전진과 지속이 동시에 가능한 자리입니다. 70년째 전선을 굳건히 지켜온 나라가 한국이니까요. 그 자리가 가지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앞으로 버틸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버팀목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지도를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평택입니다. 전쟁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료가 있어야 하고 탄약이 있어야 하고 정비가 되어야 하고 병력이 움직일 수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평택에는 거대한 활주로가 있습니다. 항만과 부두가 연결되어 있고 도로와 철도가 시원하게 뻗어 있으며 사령부 기능과 병참 기능이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평택은 미군이 위기 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곳입니다. 모이는 기지는 잃어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기지를 잃으면 즉각 대응 능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평택이 없으면 미국은 즉각 대응이 아니라 늦은 대응으로 떨어집니다. 늦은 대응은 더 이상 패권이 아닙니다. 그저 사후 수습일 뿐입니다. 패권은 언제나 먼저 도착하는 쪽이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미국 방어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미국 본토나 괌에 있는 레이더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높이 솟아오를 때까지 포착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곡률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적의 발사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미사일이 지면을 박차고 오르는 상승 단계, 즉 발사 후 불과 10초 안에 궤적을 계산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 바로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것이 가능한 미군 거점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워싱턴의 요격 시스템이 뭔가 날아온다고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주 사드를 그저 경상도를 지키는 방어 장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장착된 레이더가 전진 배치 모드일 때의 탐지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레이더는 중국 심장부의 이동식 발사대가 움직이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포착합니다. 중국이 핵미사일을 쏘려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백악관은 한국을 통해 생중계를 받는 겁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무력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안방을 24시간 내내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한국의 눈입니다. 한국이 이 눈을 감는 날,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은 그 즉시 붕괴하고 맙니다. 이 부분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다시 묻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이 미국한테 엄청난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표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한국이 미국한테 주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의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탄도탄 추적 능력은 미 해군조차 경탄하는 수준입니다. 미 우주군은 한국 공군으로부터 받는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구적 핵 감시망을 완성합니다. 미국 우주군의 최첨단 기술도 한국 지상 레이더의 지원이 없으면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미국 패권의 상징인 우주군마저 한국 지상 기지의 목줄에 잡혀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안개가 껴도 비가 와도 한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쳐도 산 위의 센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회전하는 레이더를 카메라가 굳이 찍어줄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이 나면 그 조용한 회전이 나라의 생사를 가릅니다. 눈이 없는 강대국은 주먹만 센 맹수일 뿐입니다. 맹수는 위협적이지만 방향을 잃으면 결국 스스로 다치게 됩니다. 한국은 그 맹수의 눈입니다. 그리고 맹수는 자기 눈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전쟁이 가능성이 아니라 일상인 나라 휴전선에서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수도가 있는 나라가 70년을 버텨오면서 익힌 생존 감각입니다. 소리보다 기능을 믿고 과시보다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강자의 습관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국이 중립을 선언하는 순간 미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전진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후퇴해서 방어선부터 지킬 것인가. 포인터를 다시 보십시오.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일본, 괌, 하와이 방향으로 뒤로 끌어당깁니다. 보이십니까? 이것이 한국을 잃었을 때 미국의 방어선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한 발 물러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의 패권이 전진형에서 방어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방어형 패권은 서서히 꺼져갑니다. 공격하는 쪽이 아니라 지키는 쪽이 되었다는 건 이미 주도권을 잃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잃는다는 것은 미군이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눈이 꺼지고 심장이 뒤로 밀리고 패권이 수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표정은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뜨고 누군가는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어 내려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동맹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베풀던 시혜가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쥐고 있는 절묘한 균형.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국가의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영웅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장의 쇳소리,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엔지니어들의 땀방울, 이 모든 것이 모여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헌신이 어떻게 미국을 지키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겪었던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되짚어 봅니다. 그들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공허함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폐허 위에서 꽃피운 민주주의와 번영은 미국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세계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당당한 주역입니다. 세계 최강 해군의 왕관. 핵추진 항공모함. 길이 330m, 항공기 80대 이상 탑재, 승조원만 5천여 명이 생활하는 거대한 해상 도시입니다. 미국이 세계 어딘가에 이 항모전단을 보내는 순간 앞바다에 닿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밤잠을 설치며 두려움에 떱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를 압도하는 미국의 물리적인 힘이고 패권의 상징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빛나는 왕관 뒤에 숨겨진 매우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왕관은 번쩍이고 있지만 그 왕관을 올려놓고 있는 왕자가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 해군의 가장 큰 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녹슨 도크, 늙어가는 크레인, 그리고 점차 사라져가는 숙련된 용접공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이 마주한 진짜 위기입니다. 군함이나 항공모함은 일정 기간 운용하고 나면 무조건 정비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투함이든 핵추진 항모든 예외는 없습니다. 바다의 짠물과 거친 파도를 이겨내려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해군의 정비 대기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부품 조달은 계속 지연되고 숙련된 기술자들과 용접공들은 고령화로 인해 그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배는 수십 척이 바다에 떠 있는데 정작 그 배를 고칠 사람과 장소가 부족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문제나 경제적 손실이 아닙니다. 정비 기간이 늘어나면 전개 가능한 함정의 수가 급감합니다. 전쟁이 터지기도 전에 이미 가용 전력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전투는 한밤중에 예고 없이 시작되지만 군함의 정비는 수년 전부터 이미 막혀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군함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항공모함 한 척씩 진수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군함의 정비를 기다립니다. 정비 슬롯을 기다리고 귀한 부품을 기다리고 기술자를 기다려야 합니다. 군에 계셨던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정비가 밀린다는 것이 전선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럼 미국은 이 뼈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2024년 카를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직접 태평양을 건너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델토로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마인드 블로잉.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을 이끄는 장관이 한국의 거대한 조선소 앞에서 완전히 넋을 잃고 만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서는 함정 한 척을 수리하는데 몇 년씩 걸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거대한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이 며칠마다 한 척씩 뚝딱 만들어져 바다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델토로 장관은 귀국 후 미 의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실력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세계 최강 해군의 장관이 한국의 조선소에 와서 제발 우리 배 좀 고쳐달라고 읍소하는 광경, 70년 전 폐허였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8월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인 월리 쉬라호가 정비를 위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영어권 국가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미 군함이 해외에서 정비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노동자들이 그 배를 어떻게 고쳐서 돌려보냈는지 아십니까? 미군이 예상했던 수리 기간보다 훨씬 빠르게 새 배보다 더 깨끗한 상태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미군의 깐깐한 검수관들이 배에 올라타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미국 본토에서 고치면 1년도 더 걸릴 배를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완벽하게 끝낸 겁니다. 이제 미국 해군에게 한국의 조선소는 단순한 정비소가 아닙니다. 침몰해 가는 함대를 다시 살려내는 심폐소생실이자 구원투수인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가슴 벅찬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1920년부터 이른바 존스법이라는 철칙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미국 해군의 배는 무조건 미국 땅에서만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계에서는 한국의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직접 건조하게 하자는 법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지켜온 빗장을 스스로 풀어서라도 한국의 뛰어난 건조 능력을 빌리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우방을 넘어 미국 해군력의 가장 든든한 외주 공장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100년 넘게 지켜온 금기를 깨고 한국에게 우리 배 좀 만들어 달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전 세계 해상 패권의 무게추는 이미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겁니다. 그때 강의실에서 스마트해 보이는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 미국이 진짜로 그 콧대 높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한테 군함 정비를 맡기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이미 다 되었다고 말이죠. 월리 쉬라호가 한국에서 정비를 받고 돌아간 것이 바로 2024년이니까요. 자존심과 생존이 충돌할 때 강대국은 결국 생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국이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손을 내밀었을 때도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해군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패권이 유지됩니다. 도크가 비어 있으면 항공모함은 그저 사진 속의 낡은 왕관일 뿐입니다. 미국 해군 내부에서도 지금 두 가지 목소리가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해군 전통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그 치열한 논쟁에서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는 현실파가 이기고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나 냉혹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거대한 도크 하나에는 항공모함을 통째로 집어넣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크레인이 국가의 튼튼한 팔처럼 움직이고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도 용접 불꽃이 쉴 새 없이 튀어오릅니다. 낮이고 밤이고 공정이 결코 끊기지 않습니다. 미국은 설계를 정말 잘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능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하지만 빨리 만들고 크게 만들고 제대로 고치는 능력은 설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수십 년 동안 세계 시장에서 혹독하게 단련되었습니다. 살인적인 납기 경쟁,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산업입니다. 그 절박함이 기술이 되었고 그 기술이 겹겹이 쌓여 지금의 경이로운 능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도크는 그저 강철로 만든 거대한 구덩이가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함대의 생명을 대신해 숨쉬게 하는 기관입니다. 함대가 싸우려면 정비가 되어야 하고 정비가 되려면 도크가 있어야 하고 그 도크가 쉼없이 돌아가려면 그것을 운영하는 숙련된 손기술과 철저한 납기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배도 다시 살려내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한국의 도크가 멈추는 순간 바다 위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될 운명입니다. 미국 해군은 바다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바다에 다시 나가게 해주는 문은 이제 한국의 도크가 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강철로 움직이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대의 전쟁은 철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는 드론이 날고 우주에는 위성이 지켜보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상황을 판단하고 보조하는 시대입니다. 그 인공지능이 생각하려면 반드시 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뇌가 기억을 저장하려면 특별하고도 정밀한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멈춘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무기가 한순간에 멍청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지금의 전쟁은 탱크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철과 석유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지금은 칩과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탄약고를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뇌에는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하는 GPU가 바로 그 두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기억 장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무엇을 했는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저장하는 기억 장치가 없으면 두뇌는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이 중요한 기억 장치가 바로 HBM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의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인공지능 전쟁에서 HBM은 가장 강력한 총알입니다. 총알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총도 고철입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HBM이 없으면 엔비디아의 수천만 원짜리 GPU도 미국이 수조 달러를 쏟아부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도 그저 전기를 많이 먹는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귀중한 HBM을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이름이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시대의 숨통을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90%가 넘습니다. 독점이라고 불러도 전혀 무방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한국이 스위치를 쥐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HBM 공장을 하나 짓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아십니까? 수십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장은 돈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하얀 세계에서 방진복을 입고 공기압을 미세하게 통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진동까지 잡아내며 수백 개의 공정을 순서대로 돌리는 그 감각. 그것이 축적되는 데는 한 세대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수율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웨이퍼 100개를 만들었을 때 정상 제품이 몇 개나 나오느냐를 따지는 비율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수율 1%의 차이는 수천억 원의 이익 차이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 수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최첨단 설비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실패의 데이터, 공정을 다루는 몸의 감각, 그리고 시간을 버텨온 끈기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공포라는 위기를 공정의 고도화로 바꿔낸 나라입니다. 절박함이 산업의 단단한 근육이 되었습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이 이 산업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키워낸 겁니다. 자, 이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플랫폼, GPU 설계 능력까지 전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그 GPU 안에 들어가는 HBM을 대량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장군의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총알이 없으면 싸움은 끝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소재와 정밀 공정 분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생산 라인 전환 속도가 뒤처지며 규모를 빠르게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완벽을 추구하다가 타이밍을 놓칩니다. 하지만 현대의 전쟁은 그렇게 느린 완벽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유럽은 또 어떻습니까? 연구와 표준, 장인 기술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제조 기반이 취약합니다. 유럽은 회의를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화려한 회의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대규모의 자본 투자와 물량, 공급망 통제 능력에서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최첨단 부품을 중국 공장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는 순간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한국뿐입니다. 각자의 강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생명체에 산소호흡기를 붙여준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강의실에서 공대를 졸업한 듯한 학생이 다시 손을 들고 묻습니다. 미국이 그냥 공장을 새로 지으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돈은 충분히 있지 않으냐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장을 짓는 데 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공정의 신뢰를 쌓는 데 드는 시간입니다. 공장은 3년이면 콘크리트를 부어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의 수율을 한국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최소 10년, 어쩌면 한 세대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패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야 하고 공정의 감각이 노동자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하며 위기를 정면으로 넘어본 경험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강해진 나라가 아닙니다. 강해지기 위해 치열하게 버텼고 그래서 살아남았으며 그 처절한 과정에서 완벽한 공정을 완성해냈습니다. 그 격차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르신의 손길이 닿은 도크, 그 안에는 한국인의 끈기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맨손으로 살아남기 위해 흘린 땀방울, 그 거대한 기적을 이루어낸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착각은 이제 저물어갑니다. 한국이 미국의 흔들리는 심장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이 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중단을 선언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지연만 선언해도 미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밸브를 아주 조금 10도 정도만 잠가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엔비디아의 GPU 생산 일정이 곧바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이 멈춥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의 클라우드 투자 계획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비용이 폭등하고 산업 전반의 비용이 치솟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사용 인공지능, 드론 제어 시스템, 위성 정찰 분석 프로젝트까지 모든 일정에 치명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에 미국의 군사 인공지능 체계가 먼저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입니다. 그 주가의 심장이 어디에 묶여 있는 것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한국의 공장이 멈추는 것은 미국의 주식 시장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도 군사력도 그리고 미국의 패권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스위치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로 패권을 더욱 연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패권은 그저 의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패권은 그 스위치를 쥐고 있는 자가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공지능 제국의 심장 박동기를 쥐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게 잠가두었던 빗장들을 한국을 붙잡기 위해 하나씩 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한국 앞에서 내려놓은 것들은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대가입니다. 미국 외교는 매우 냉혹합니다. 국익 앞에서는 동맹조차 없다고 말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필요하면 압박하고 안 되면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미국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 앞에서만은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압박 대신 부탁이 나오고 협박 대신 양보가 나오고 으름장 대신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생존을 위한 계산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한국 앞에서 실제로 내려놓은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난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로 일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어떻게 다뤄왔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일본은 미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적극 협력하고 군사적으로 의지하며 외교적으로 보조를 잘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충성스러운 일본에게 늘 보이지 않는 굴레를 씌워왔습니다. 공격용 무기의 사거리, 전략적인 자율성, 독자적인 군사 행동 능력 같은 것들에는 늘 엄격한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로비를 하고 애원을 해도 미국은 일본을 잠재적인 리스크로 취급하며 통제해왔습니다. 충성은 인정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주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원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42년 동안 한국의 미사일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거리 제한, 탄두 중량 제한, 미국의 허락 없이는 더 강하고 멀리 가는 미사일을 만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미국이 그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42년 동안 단단히 채워두었던 굴레를 한국 앞에서 스스로 풀어버린 겁니다. 이제 한국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더 멀리, 더 강하게, 더 크게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일본에게는 감시와 통제의 동맹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자율의 동맹을 열어준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굴레가 풀린 맹수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수가 돌아서는 순간 미국이 훨씬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실제로 겪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에게 미국은 결국 결정권의 일부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독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독일을 대하는 언어는 매우 차갑습니다. 늘 안보 무임승차라고 비판하며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나토 방위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미국이 독일에게 하는 말입니다. 동맹을 그저 비용으로 보는 아주 냉혹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그런 언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평택의 기지를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가 한반도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지를 짓고 운영하는데 한국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리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스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미국이 떠나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미국이 제발 떠나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구상에서 이런 동맹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독일은 미국이 지켜주는 동맹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머물러야만 하는 동맹이 된 겁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거대한지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지켜주는 동맹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동맹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쥐고 있는 거대한 힘인 겁니다. 세 번째로 유럽 전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실제로 터졌을 때 유럽의 민낯은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없었던 겁니다. 생산 라인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부품의 납기는 1년에서 2년이 걸렸으며 지원하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실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겁니다. 미국도 크게 당황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부르던 나라도 전시재고 물량에 쫓기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동맹국 앞에서 엄청난 체면이 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움직였습니다. 대량 비축, 상시 생산, 빠른 납기 시스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필요하면 지금 당장 가져가라는 형태였습니다.
그때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묻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포탄을 그렇게 많이 비축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사실입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전쟁이 내일 당장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70년을 살아온 나라입니다. 비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절대적 조건이었던 겁니다. 유럽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공장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공장에 불을 계속 켰습니다. 전쟁은 거창한 명분으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포탄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포탄이 바로 한국 땅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 지금 전 세계의 질서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유럽은 겉으로 명분을 말할 때 한국은 조용히 물량을 전장에 보냈습니다. 네 번째로 대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만에게 미국은 초조하게 말합니다. 반도체 공장을 미국 본토로 옮기라고 요구합니다. 유사시에는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보호해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통제에 가까운 언어입니다. 대만의 뛰어난 반도체 기술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속셈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인들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귀빈으로 초청하고 감사를 표하며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인공지능 메모리,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거대한 제조 인프라의 신뢰성, 이 모든 것을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미국의 방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심장입니다. 방패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겁니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부탁의 언어를 씁니다. 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이 미국한테 뭔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대답합니다. 이미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이미 다 받아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미사일 족쇄가 풀린 것이 바로 그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미국은 세계를 대할 때 원칙이 단 하나입니다. 바로 국익 우선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 앞에서만 그 원칙이 예외처럼 보이는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외가 한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건 예외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패권의 급소이기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대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대한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로 멈추어 설 때 한국의 공장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이유.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맹은 결코 말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조약문은 서랍장 안에 얌전히 있지만 전쟁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물건을 요구합니다. 총알, 포탄, 전차, 부품, 그리고 연료.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조약도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문인 강대국과 실제로 전쟁이 가능한 국가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럽은 무척 화려합니다. 역사도 깊고 기술력도 뛰어나며 브리핑을 할 때는 정말 근사하게 합니다. 나토 회의에서 나오는 발표 자료들을 보면 참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실제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창고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생산 라인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고 부품 수급은 몇 달이 걸렸으며 비축량은 일주일을 버티기도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지원하고 싶지만 당장 물량이 없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전쟁은 박물관에서 책을 보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창고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군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비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표정이 굳어집니다.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패닉을 의미한다는 것을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전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입니다. 독일 전차는 한때 전 세계 전차의 교과서이자 기준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기억, 냉전의 기억,
그 모든 시대에서 독일 전차는 유럽 방어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전차하면 독일, 그것이 당연한 상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폴란드가 독일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독일에 주문을 넣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가관입니다. 인도까지 최소 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5년입니다. 전쟁터는 달력의 날짜를 세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5년 뒤에 도착하는 전차는 이미 전쟁이 끝난 뒤의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일 뿐입니다. 그때 폴란드는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바로 K2 흑표 전차입니다. 한국은 계약 체결 후 단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시켰습니다. 독일이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4개월 만에 전차를 배에 실어보낸 겁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에서 K2 전차를 처음 마주했을 때의 그 놀란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진짜로 전차가 왔다는 겁니다. 독일이 장인 정신이라는 명분으로 설계도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낼 때 한국은 공장에서 전차를 쉼없이 출고합니다. 전차의 승자는 스펙이 아니라 도착하는 속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자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언제나 화려합니다. 전투기의 스펙, 전차의 성능, 미사일의 사거리 등 숫자만 보면 무서운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이 터지자 비축량이 얼마나 됩니까? 공장 라인은 과연 돌아갑니까? 부품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장은 잠들어 있고 비축량은 얇으며 부품이 없으니 수리조차 멈추고 맙니다. 유럽은 전쟁을 멋지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얇은 카탈로그를 보여줄 때 한국은 수많은 실물을 전장에 직접 뿌립니다. K9 자주포입니다. 24시간 내내 라인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며 쏟아지는 엄청난 화력입니다. 전시장 조명 아래 반짝이는 무기와 전장의 흙먼지 속에서 굴러가는 무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무기는 바로 후자입니다. 실전에서 굴러가는 무기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다시 손을 들고 묻습니다. 교수님,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탄약이 부족한 상황에 놓였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포탄의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수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선이 길어지고 소모 속도가 빨라지면 재고가 바닥납니다. 여기저기서 급하게 끌어모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단일 국가의 포탄 비축량이 무려 360만 발을 훌쩍 넘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공급이 가능한 나라가 한국인 겁니다. 미국이 자유진영의 거대한 머리라면 한국은 그 머리가 싸울 수 있게 해주는 튼튼한 근육과 탄약입니다. 머리만 있고 근육과 팔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유세계는 누가 더 빠르고 튼튼하게 채워주느냐에 따라 살아남습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한국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한국만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걸까요? 왜 유럽은 안 되고 미국도 어렵고 오직 한국만 되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은 전쟁이 가능성이 아니라 항상 상태로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휴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뿐 실질적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뼈저린 사실이 70년 동안 한국의 공장을 한시도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은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불을 껐습니다. 평시에 필요한 생산량만 유지하고 비축량은 줄였으며 군수 산업에 대한 투자는 그저 경제성 논리로 축소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하루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다시 총성이 들릴 수 있다는 굳은 전제로 산업을 지켜온 나라입니다. 단순한 납기 강박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강박입니다. 그 처절한 강박이 속도를 만들었고 그 속도가 지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빠른 납기는 상업적 효율성이 아닙니다. 안보가 만들어낸 본능입니다. 총성이 다시 울릴 수 있는 나라에서만 나오는 속도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기는 빠른 것만이 아닙니다. 빠르면서도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기를 빨리 만들면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량으로 생산하면 신뢰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은 그 편견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K9 자주포는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혹한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영상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에서도 쌩쌩하게 굴러갑니다. 연속으로 사격을 반복해도 고장률이 경쟁국의 무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전쟁터에서 실제로 쓰이면서 데이터가 겹겹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스펙의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용 데이터로 말합니다. 전쟁은 시험장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입니다. 한국은 그 현실에서 완벽하게 합격한 나라입니다. 독일이 설계도를 다시 고치고 있을 때 한국은 전차를 출고했고 미국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을 때 한국은 포탄을 배에 싣습니다. 이제 자유세계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나토의 조약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창원 공장에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빛입니다. 그 불빛이 꺼지는 날 자유세계의 전선도 함께 꺼지고 맙니다. 이 거대한 기적과 변화를 여러분은 가슴 깊이 느껴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지도, 도크, 반도체, 포탄이라는 차갑고 냉정한 숫자를 통해 동맹의 본질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가 아무리 냉혹하고 전략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국가를 움직이는 마지막 엔진은 언제나 국민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국민 감정,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아픈 감정인 전쟁의 기억에 손을 얹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미국 사회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전 세계에 수많은 돈과 피를 뿌렸습니다. 20세기 이후 미국이 개입한 수많은 전쟁과 분쟁의 숫자를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들이 모두 끝나고 나면 미국 사회에 공통적으로 남는 아주 짙은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허무함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저곳에 왜 갔을까?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까?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왜 그 먼 땅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을까? 이 뼈아픈 질문들이 미국 사회의 깊은 곳에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베트남이 그랬고 이라크가 그랬으며 아프가니스탄이 그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철수 장면을 보십시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그 메마른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철수하는 그 짧은 순간 카불 공항에서 어떤 끔찍한 장면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이륙하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고 20년의 노력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단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참담한 장면을 지켜본 미국의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이 어떤 끔찍한 감정을 느꼈을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왜 거기서 죽었나? 그 질문에 그 누구도 선뜻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질문, 즉 우리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정면으로 그리고 떳떳하게 답해준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70년 전 한국은 잿더미로 가득한 폐허였습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땅 위에는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 대국이자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를 내린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살아 숨쉬고 국민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참전을 통해 얻고 싶었던 정답 그 자체입니다. 미국의 희생이 결국 거대한 투자로 바뀐 유일무이한 사례인 겁니다. 이제 워싱턴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는 추모의 벽이 당당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3만 6천여 명의 이름이 차가운 돌벽에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 벽이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깊은 무관심과 복잡한 행정 지연 속에서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던 일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묵묵히 그 뜻을 모은 국민들이 정성으로 밀어붙인 결과물이 바로 추모의 벽입니다. 완공식이 있던 날 그 벽의 앞에 수많은 노병들이 모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노인들이었습니다. 70년 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어린 나이에 낯선 이국 땅에서 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노병은 차가운 벽 앞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잃습니다. 주름진 손가락 끝이 벽면의 이름을 천천히 더듬어 내려가다가 어느 한 이름 앞에서 멈추어 섭니다. 그 이름이 함께 싸웠던 전우인지 생사를 함께했던 형제인지 참호를 지켰던 누군가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떨리는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곁에 있던 작은 손주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벽에 적힌 이름을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드립니다. 할아버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누군가는 이름 옆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리고 누군가는 군번줄 모양의 펜던트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거대한 패권도 중국의 위협도 러시아의 압박도 모두 사라지고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전쟁과 전후에 대한 기억만이 남습니다. 이 벽은 그저 차가운 돌이 아닙니다. 미국의 잃어버린 양심이 기대어 서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세워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그저 빚을 갚듯이 의무감으로 예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산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프랑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를 해방시켰습니다. 노르망디 해변에서 수만 명의 미군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미국을 견제하는 정치적 카드로 반미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미국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짙은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와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결국 우리를 싫어한다는 허무함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될수록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더욱더 커집니다. 이제 먹고 살 만해졌으니 과거를 잊어버릴 법도 한데 오히려 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미국의 희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매년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훈장인 겁니다. 중동의 부국들과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돈으로 무기를 사고 돈으로 안전을 삽니다. 모든 관계는 계약서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미국 젊은이가 그들의 땅에서 죽어간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거대한 거래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가치를 함께 지켜온 동반자입니다. 거기에 지금은 미국의 첨단 산업과 수많은 일자리에도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돈은 냉정한 계약을 만들지만 피와 땀은 뜨거운 가족을 만듭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가족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동맹국입니다. 여기서 아주 따뜻한 장면을 하나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쳐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시절입니다. 미국 전역의 양로원에는 고령의 참전 용사들이 외롭게 갇혀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해서 면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외부의 지원도 완전히 끊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보낸 상자들이 그들의 양로원에 도착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담긴 마스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 이렇게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70년 전 당신들의 그 숭고한 헌신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늙고 주름진 노병의 손이 그 마스크를 떨리는 손으로 꺼냅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읽고는 눈물을 흘리는 노병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자의 지원이 아닙니다. 기억의 배송입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도 보내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마음도 함께 보냅니다. 그것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어떤 거대한 로비도 어떤 화려한 외교적 수사도 이와 같은 감동의 장면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은 한국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미국 사회의 참전 용사와 가족들의 여론이 움직입니다. 그것은 곧 거대한 표심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여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세월 동안 전 세계에 수많은 돈과 피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대한민국만이 그들의 희생을 영광과 번영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우방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의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전략과 이익으로 맺어진 동맹은 전략이 바뀌면 언제든 끊어집니다. 하지만 피와 기억으로 맺어진 동맹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바로 지금 그 가장 깊은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힘을 쥐고 있는 동맹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미국이 한국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미국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지도, 도크, 반도체, 포탄, 그리고 피와 기억. 차가운 숫자도 있었고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동맹의 본질은 그저 좋아함이 아닙니다. 동맹의 본질은 서로의 급소를 함께 쥐고 있는 절묘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맹의 주인은 바로 급소를 쥐고 있는 쪽입니다.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이제는 조용해졌습니다. 앞줄의 군 출신 학생들은 이 문장이 가진 군사적 무게를 즉각적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앉은 공대와 컴퓨터 공학 학생들은 반도체와 인공지능의 연결 구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뒤쪽에 앉은 월가와 정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언어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리의 가치입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의 전진선은 일본으로 그리고 괌으로 밀려나고 결국 하와이에서 아시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와이에서 아시아를 방어하는 것은 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포기입니다. 두 번째로 손해 기술입니다. 미국 해군의 왕관은 항공모함이지만 그 거대한 항모를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왕자인 도크의 문이 이제는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성 장관이 한국의 거대한 조선소 앞에서 기가 막힌다고 했던 바로 그 장면, 그것이 지금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뇌의 연료입니다. 인공지능 제국의 기억 장치가 한국의 생산 라인에 묶여 있는 순간 실리콘밸리는 자신들의 패권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의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두 이름이 인공지능 시대의 숨통을 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근육의 힘입니다. 전쟁은 조약문이 아니라 물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5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단 4개월 만에 전차를 출고했습니다. 나토의 체면을 대한민국 창원 공장에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양심의 가치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희생을 실패가 아닌 영광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미국 국민의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추모의 벽 앞에서 손가락으로 이름을 더듬던 노병의 떨리는 표정. 그것이 전략이 아닌 감정으로 맺어진 동맹의 진짜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동시에 한 나라에 모두 묶여 있다면 그 나라는 그저 그런 동맹이 아닙니다. 미국의 공동 운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의존하기만 하는 동맹은 위기가 닥치면 같이 침몰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립한 동맹만이 위기 때에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저 명령만 잘 듣는 동맹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동맹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70년 전에는 한국이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한국에게 같이 가달라고 애원합니다. 동맹의 언어가 바뀌는 순간
국제 질서의 계급도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요구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협상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당당한 갑입니다. 급소를 가진 쪽이 주인이라는 그 진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묻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이 마음을 바꾸면 미국이 정말 위험해진다는 뜻인가요? 한국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혈맹이 가진 무서운 이유입니다. 서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깊숙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서로를 배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도크를 살려내고 인공지능을 살려내고 미국의 양심까지 살려낸 것처럼 미국 역시 한국의 생존 구조를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종속이 아닙니다. 상호 인질이 된 가장 강력한 형태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동맹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입니다. 총으로만 맺어진 동맹은 총이 사라지면 곧바로 끊어집니다. 돈으로만 맺어진 동맹은 돈이 마르면 언제든 끊어집니다. 하지만 급소와 급소를 서로를 마주 쥐고 있는 동맹, 피와 기억과 산업이 한 몸처럼 얽혀 있는 동맹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이 가진 실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이 핥히고 지나간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의 포탄을 만들고 함대를 살려내고 인공지능을 살리며 미국의 양심까지 살려내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이 미국에 기대기만 하던 시간이 70년이었다면 이제 미국은 한국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곁에 남아달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켜지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자유와 질서를 지켜내는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급소를 쥐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것, 그 자리에 걸맞은 당당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유산입니다. 힘은 과시할 때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방식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는 나라. 그래서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결코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한 자랑스러운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의 피와 땀이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